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강구청소학원 아시겠지만 이제 논술 전략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현장하고 온라인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현장에 또 오신 분들도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저희 뭐 QR 코드나 다 진행하고 손소독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 더 많이 보고 계세요. 근데 아마 이른 감이 있겠지만 지금 벌써 12월에 논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입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달에 윈터스쿨도 진행을 하지만 논술 단과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내년에 2023학년도 저희가 논술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나는 또 어떤 게 더 필요할까, 그죠? 이런 것들을 오늘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연사 소개만 드리고요. 네, 오늘 연사분은 저희 이트스 교육 내에서도 인문 논술로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 국어 수업도 뭐 비문학 수업이나 또 국어 수업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항상 매년 또 많은 논술로 또 대학을 보내시고 계시는 이상지 선생님이 오늘 또 논술을 쓰실 거고요. 저희 윈터스쿨 때도 들어오십니다. 저희 윈터스쿨도 진행을 하실 거고, 그리고 1월 달에 저희와 함께 논술 기초 시작반부터 1월 달부터 시작을 하시니까요. 오늘 여러 가지 정보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아마 1시간 좀 넘게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또 긴 호흡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봉투에 보시면 파란 봉투 안에 논술 관련된 자료집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꺼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온라인에 계신 어머님들 저 보이시죠? 네, 만약에 혹시나 자료집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학원에 오셔서 이번에 인문논술 자료집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꺼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A4 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네, A4 용지로 인문 논술 자료지라고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 맨 뒤에 거예요. 네, 맨 뒤에. 네, 맞아요, 학생.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 맨 뒤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보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볼펜도 넣어놨으니까 혹시나 꼼꼼하게 한번 필기하실 거 있으면 그것도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연사를 맡으신 이상지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문논술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에도 좀 정리를 해놨고, 그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엑기스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왕 나오신 거니까, 제가 오신 분들은 설명이 듣고 혹시나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참에 또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요, 크게 몇 가지 질문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시야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지만 수시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수시를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정시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나는 수시의 지원 방법이 뭐 학생부 교과도 있고 학생부 종합도 있고 뭐 논술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내가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일 이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요, 역으로 말하면 누가 논술을 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이 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할 필요가 없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논술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논술을 대비하지 않는가에 대한 걸 검토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럼 누가 논술을 대비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첫 번째, 수시는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정시만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이런 친구들은 대다수가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최상위권으로 점수가 나와요. 네, 연성서 정도,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연대, 서강대, 고대, 라인으로 이제 수능 성적이 뜨는 친구들은요, 내가 굳이 이제 수시를 할 필요가 없고, 행여나 괜히 이제 수시를 지원했을 때
그 이제 먼저 붙어버리면은 소위 말하는 납치당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수시를 아예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정시 성적이 상당히 뛰어난 친구들인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써드린 것처럼 수능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여기서 최상위권한 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의 라인으로 정시를 갈 성적이 나오는 경우들인데, 그 친구들이 아닌 경우인데도 정시만 파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시를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학생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다. 네가 수능 최상위권이라면 당연히 정시 올인해라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모의고사 성적대가 그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시만 파고 수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입시에서 이제 전형에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을 그냥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죠. 그래서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니라면요, 결국엔 수시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볼까요? 제가 이제 수치를 많이 보여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대학 평균이에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 8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도표랑 해가지고 제가 그거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료가 없으실 테니까 그냥 요 화면만 보면서, 제가 요 화면에는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 이렇게 실어놨어요. 더 자세한 자료들은 자료집에 올렸고요. 필요하면은 온라인으로 자료를 업로드 시켜놓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전국 평균이거든요. 대학 평균. 그때 정시가 22%고 수시가 78%예요. 이게 2023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입시의 퍼센테이지예요. 정시 22% 뽑고 수시 78%를 뽑는다. 전국 평균이에요. 전국 대학 평균.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는 이게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시 많이 확대하라고 교육부에서 권고해가지고 정시 많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시가 아직도 22%밖에 안 돼요. 정시 늘린 대학은요, 대입 공정화 방안에 대한 대상 대학인 총 16개 대학, 그걸 한정되어 있어요. 그 16개 대학, 이제 이따 검토를 해볼 텐데, 그 16개 대학은 정시를 40%까지 늘렸어요. 또 그 이외의 대학들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인 대학도 많고요. 그래서 전국 평균은 정시는 22%고 수시가 78%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퍼센테이지 보시면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나는 정시만 팔 거야. 수시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런 전략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죠? 자, 요 퍼센테이지를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수시가 정시에 비해서 여전히 평균적으로 한 4배 정도를 많이 뽑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그러면 78%의 수시를 뽑는 이제 정원, 전체 100% 중에서 22%가 정시고 78%가 수시잖아요. 그 수시 78% 중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져요. 학생부 교과가 44%가 넘고요. 종합이 23% 정도 되고요. 논술이 3.2%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실기랑 기타가 7.3%. 여기서 이제 또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상하다. 학종세대라고 해서 학종을 많이 뽑는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요, 학종보다 교과가 2배 많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뽑는 대학들은요, 인서울의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학종보다는 교과를 중심으로 많이 뽑아요. 그래서 전체 대학 평균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한 23%밖에 안 됩니다. 근데 논술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논술인데, 논술은 3.2%밖에 안 뽑아요. 전체 100%에서 고작 3.2%밖에 안 뽑는, 저걸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시로 스카이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수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시를 한다 하더라도 논술은 고작 3.2%밖에 안 뽑잖아요. 그럼 내가 수시를 할 때 논술이 아니라 학생부 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당연히 합리적인 사고예요. 논술 3.2%고 요 앞쪽으로 보시면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합쳐가지고 65%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를 쓴다 하더라도 논술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전국 대학 평균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뭐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대학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평균이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대학을 간다라고 할 때는 좁게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학생부 전형을 쓰는데 가장 어려움이면서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3학년 올라가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해보고 제일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지금 나의 내신 성적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대학을 쓸 수 있느냐. 쓰기야 다 쓰겠죠. 그냥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내신 강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전형을 중심으로 쓰는데요. 자, 넘겨보시면. 자, 이게 고등학교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26에서 27페이지에 제가 고등학교별로 어떤 수시 전략을 일반적으로 쓰는지 그 사례들을 써놨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두 개로 나눴습니다. 평균적인 입시 실적을 나타내는 일반고 기준으로, 그 다음에 상당히 높은 입시 실적을 보이는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 같은 데들 있잖아요. 또 일반고 중에서도 상당히 입시 실적이 좋은 일반고, 요런 고등학교를 좀 나눠서 대략적으로 사례 케이스들을 막 정리를 해놨어요. 그건 일반적인 케이스들인데 그 고등학교마다 어떤 전략을 보통 펴느냐, 그걸 이제 사례로 적어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학생들이 그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학부모님하고. 내 아이의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3학년 올라가가지고 어떤 전략을 펴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료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제가 써놨고요. 자, 다시 요거를 보시면 평균적인 입실적의 일반고 기준, 평균적 실적의 일반고라는 건 보통 서울대 직윤으로 뭐 한두 명 정도, 운 좋으면 일반 전형으로 한 명 정도 더 붙고,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자가 2명 내외 정도 나오고요. 연고대 합격자가 한 5명 내외 정도 나오는 정도의 일반 고등학교를 보면, 보세요. 내신 1점대다? 이거는 그냥 학생부 전형으로 써야 됩니다. 6학종이든 6교과든 그냥 학생부 전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 친구들 논술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가급적이면 설득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래도 해요. 누가 하냐면 내신이 1점대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내신이 1.8이에요. 1.8이죠? 일반고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종으로 뚫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1.8 정도 되면은 시내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의 학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못 써요. 연대, 성대도 힘든 경우도 많아요. 서강대도 힘든 경우도 많아요. 어떤 친구는 경희대, 한의대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이 1점대이더라도 일반고 기준입니다. 자사고나 외고는 조금 틀려요. 내신 성적대가 좀 더 낮아집니다. 일반고 기준 이 내신 1점대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전형을 쓰는데요. 이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을 조금 더 노리고 싶은 친구들은요, 논술을 걸쳐요. 그럼 이제 학생부나 교과 중심으로 한 4개 정도 써주고, 논술 전형을 한 2개 정도 써주고 하는 정도로 조합을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1점대가 무조건 다 학종을 쓰거나 교과를 쓰진 않아요. 아, 여기 이 내신을 가지고도 논술을 한 애들이 있군요. 있습니다. 학종으로 여기 못 들으니까.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평균적 실적의 일반고 기준으로 요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제가 평균입니다. 평균적 실적의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학생부 전형을 쓰는데 여기서 학생부 전형의 기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서울 학생부 전형 지원 컷을 보통 내신 2.5로 잡아요. 인서울대학을 어디로 잡냐면 보통 국민대 정도 라인으로 잡아줍니다. 국승세단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국승세단 라인 정도를 잡아주면 2.5를 기준으로요. 이게 마지노선으로 보통 잡아요. 컷으로. 거기서 어떤 친구가 비교과가 좀 괜찮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0. 그러니까 플러스 0.5, 즉 3.0까지 내려가도 한번 해볼 만해. 국승세단 한번 지원해볼 만해.
이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어떤 친구가 비교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 0.5를 해버려요. 그래서 2.5 정도 되면 넌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99%야.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비교과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내신 한 2.0 요 범위 안에서 이제 국성세당을 지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평균적인 건데 인서울 학생부 전형의 지원 컷, 여기서 학생부 전형 종합을 보통 얘기하는 건데 이걸 2.5 정도로 잡아줘요. 2.5. 상당히 높죠.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제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2.5면요. 문과 기준입니다. 이과는 조금 더 내려가요. 이과는 이거보다 좀 낮은 내신으로라도 동일한 대학을 다 뚫을 수 있는데 문과가 모집 정원도 훨씬 적고 대학을 들어가기가 좀 더 힘들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신이 2.5예요. 이건 2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5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2.5등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내가 인서울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2.5로 써가지고도 전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5인데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은 내신이고 전교권 등수 안에 드는 아이들일 텐데도요. 이게 인서울에서 전멸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2.5 내신을 가지고 운 좋으면 국성세단 라인에 걸리는 거고 운 나쁘면 거기도 못 가? 이게 허탈감을 만들어요. 학생들에게. 내신 2.5로 국성재단 학생부 전형만 지원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는 귀찮아, 복잡해, 그냥 나 2.5 내신 가지고 학생부를 그냥 다 쓸래, 거기서 붙으면 그냥 다닐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범위 라인 안에서 이제 지원을 시킵니다. 그럼 어딘가 하나 정도는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많은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은 내신 2.5 가지고 여기밖에 못 쓴다고 하면 깜짝 놀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억울하죠. 내가 2.5 내신 받으려고 내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신 2점대는요. 그냥 학생부 전형만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귀찮아서. 난 그냥 이렇게 갈래. 근데 많은 조금 더 나은 대학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요.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을 섞어요. 이때 섞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섞냐면 학생부 전형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써주고요. 논술 전형은요. 상향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수시 6개 했을 때 학생부 전형에서 무조건 하나는 걸리게끔 만들고요. 논술을 상향으로 씁니다. 어차피 학생부를 상향으로 지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99%니까. 근데 논술은 공부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니까 논술을 상향 지원하고 학생부를 적정으로 써줍니다. 그렇게 많이 섞어서 2등급 대가 지원을 해요. 그러면 3등급 이하인 경우는요. 이것도 굉장히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걸 제가 26에서 27페이지 막 좀 나눠드린 건데요.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요. 이거예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3.2의 내신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고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과 기준에서 3.2 내신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디 정도 쓸 수 있냐면 경기대학교. 써볼만 해요. 요 라인에서. 그죠?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내신 3점인데 내가 학종으로 경기대 정도 라인으로만 쓰는 건 난 너무 억울해. 또 어떤 친구는 그냥 괜찮아. 난 3.2 내신 갖고 경기대 만족해. 또 이런 식의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만약에 3점대 내신이더라도 자기 내신 가지고 쓸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합격하고 만족해서 다닐 수 있다면 그냥 6학종이나 6교과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나는 억울해. 그렇게 못 다니겠어. 조금이라도 노력해가지고 대학 업그레이드 시킬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다시 학종과 논술을 섞거나 아니면 아예 학종을 버려요. 아예 학종을 버리고 논술 6개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점대 이하부터는요. 기본적으로 논술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6논술을 많이 쓰게 돼요. 수시 6개 중에서 논술만 6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난 학종으로 몇 개 좀 걸쳐 놓을래요. 그냥 저는 수능 성적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학종으로 무조건 걸쳐놔가지고 어딘가 하나 붙여놓고 논술할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섞어요.
그래서 학생부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기가 아깝다면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이죠. 결국 논술 전형밖에 남는 게 없어요. 결국 논술 전형이에요. 자, 다시 제가 다시 질문 한 번 더 던지면요. 또 누가 논술을 대비하지 않는가? 계속 제가 지금 질문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논술을 대비하지 않는가? 정시 최상위권 성적. 누가 논술 대비하지 않는가? 학생부 내신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 또 누가 논술을 대비하지 않는가?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귀찮아. 난 귀찮아. 그냥 지금 내가 받은 내신 성적 맞춰서 그냥 학생부로 갈래. 이게 제일 많아요. 학생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논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도전하고 학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려고 한 친구들이. 근데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타까워요. 그거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요. 제가 이제 누가 논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가 논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은 결국 누가 논술을 할 필요가 없는가랑 똑같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논술을 할 필요가 없느냐? 딱 이 세 가지 경우예요. 이 세 가지 경우. 이 경우 빼고요. 결국 논술하게 돼요. 결국 논술을 걸치게 된다고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요 경우 빼고 결국 논술하게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경우가 드문 경우죠. 1번 드물고 2번도 드물죠. 그렇죠? 많지 않죠? 3번이 굉장히 많아요. 3번 생각보다는. 대충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경우. 근데 이 친구들은 설득해가지고 논술 공부 시켜야 돼요. 왜 그걸 버리냐 하면서 논술 공부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올해 나눠드린 자료 맨 앞에 올해 제가 담당 강사 인사의 말을 적어놨어요. 3페이지에. 그러니까 올해 입시가 끝나고 좀 답답한 것들이 좀 많아서 올해는 담당 강사 인사의 말이라고 적어놓으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경우들을 제외하고 결국 논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 대다수 아이들이 논술을 하게 돼요. 우리 주변 대다수 아이들이 논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결국 논술을 하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연습을 안 해요. 논술을 쓰게 되는데 연습을 안 해요. 제가 올해로 18년 정도 아이들 논술을 가르쳤는데 올해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심하다고 느꼈는데 올해는 더 심하다라고 느꼈던 건데, 어떤 거냐면 수능이 딱 끝나고 목요일에 수능이 끝나죠. 금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부터 논술이 시작돼요. 그 목요일날 수능을 보고 금요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성균관대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주요 대학들이 논술을 쫙 봅니다. 그러면 그 토요일 시험을 위해서 금요일 하루 학원에서 연습을 시켜요. 우리가 보통 그걸 파이널 수업이라고 합니다.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 파이널 수업들이 그날 이제 막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올해 너무 생소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내일 당장 시험이에요. 내일 당장 시험인데, 그러면 아이들 와가지고 무조건 모의고사, 그러니까 100분 실제 시험처럼 100분 동안 모의고사 딱 시험 보고요. 해제 듣고요. 설명 듣고 첨삭 딱 받고 다음날 시험장 들어가는 건데, 쓰라고 했더니 교무실에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따라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논술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요. 성균관대반이었어요. 성균관대반. 성균관대를 논술로 지원을 했고 수업을 들어왔다는 건 최저를 맞춘 건데, 그 아이가 한 번도 논술 써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논술이라는 게 암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전날에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꾸준하게 쓰기 연습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도 모르지만 뭘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이 세 경우 제외하고는 결국 논술하게 돼요.
주변에서 보면 논술 하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결국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연습을 안 해요. 연습을 안 하고요. 그냥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대충 시험장 들어가요. 이게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모평과 자기 내신 성적, 자기 모의고사 평균 성적과 자기 내신 성적 고려해서 논술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요건 이제 그 담당 강사하고 학생들하고 면담하면서 요 전략들을 세워야 돼요. 개인별로 케바케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어쨌거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주변에 대다수 수험생이 결국 논술 전형을 쓰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쓸 거고 어머님들, 자식도 쓰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이 질문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누가 논술을 해야 되는가는 아까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논술을 할 필요가 없는가, 하지 않는가, 그거 제외하고는 다 논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논술 로또라는데 이거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죠. 이제 논술이 로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경쟁률 때문에 그래요. 경쟁률.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친구, 혹시 논술 경쟁률 제일 높게 나오면 몇 대 몇 정도 나오는지 알아? 그럼 인문 논술로. 250? 오, 잘하네. 경희대, 한의대 정도가 250대 1 정도가 떠요. 제일 낮게 나오면. 80? 80보다 낮은 대학도 있어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이런 데는요, 한 10대 1에서 15대 1 정도도 떠요. 이 논술이 로또라고 하는 이유는요, 경쟁률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씩 얘기하면 3, 4년 동안요, 논술 정원을요,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이거 왜 줄였냐? 그 인원 전부 정시로 늘린 거예요. 교과부, 정부에서 정시 범위 늘리라고 했잖아요. 그 정시 인원을 늘리는데 확보한 인원이 어디냐면 논술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특기자 전형 거의 없애버리고 논술 전형 확 줄인 다음에 그 인원을 전부 정시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 3, 4년 동안 많은 주요 대학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정원을 감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모집 정원을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거 문과 기준입니다. 문과 기준으로 연세대학교 101명 뽑아요. 서울대 직윤의 절반밖에 안 돼요. 성균관대 160명, 경희대 171명, 서울여대 87명. 굉장히 적게 뽑죠. 연세대학교가 101명이잖아요. 3, 4년 전에는 연세대학교 문과 몇 명 뽑았냐면 350명 뽑았어요. 그걸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350명 뽑던 대학이 100명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모집정원 계속 감소되고. 그러니까 모집정원은 감소됐죠? 경쟁률은 계속 올라요. 제일 낮은 대학이 한 10대 1. 연세대 미래캠퍼스 정도가. 저 200대 1이라고 잡았는데요. 이게 제가 경희대 한의대학교는 원래 이과니까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가 250대 1 정도 떠요. 200대 1은 어디가 뜨냐면 보통 한양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 범위 안에서 형성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노멀하게는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 성균관대 60에서 한 80대 1, 서강대 60에서 한 80대 1, 경희대학교 한 80대 1, 다 한 80대 1 전후로 많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높죠. 너무 경쟁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논술이 로또라는 건 모집 정원은 줄이고 경쟁률은 폭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로또죠. 연세대나 성대나 서강대가 원래는요 3, 4년 전에만 해도 경쟁률이 40에서 50대 1 나오던 대학이에요. 근데 모집 정원이 막 줄였죠. 모집 정원 줄이니까 이 경쟁률이 지금 60에서 120대 1까지 나와요. 모집 정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모집 정원 줄인 효과입니다. 더 들어가기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4, 50대 1 나와도 힘들다고 했었는데 더 힘들어졌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경쟁률 얘기하면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경쟁률을 어떻게 뚫어요? 그 경쟁률을 어떻게 뚫어요? 논술은 로또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전형 아닙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보세요. 대학 발표 통계 자료 23페이지에 실어놨어요. 경희대를 한 예로 실어놨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희대 사례를 제가 하나 실어놨거든요.
이제 자료 있으신 분들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데 이 대학 논술의 최저 충족률을 거기다가 23페이지 15번에 경희대 사례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 자료는 경희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예요. 네, 평균적인 대학들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거기 실어놨는데 최저 충족을 제일 잘하는 과도 50%는 못 맞추죠. 맞죠? 최저 충족을 제일 못하는 조금 낮은 과는요 거의 80% 가까이가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요 평균적으로 50에서 80%가 떠요. 50에서 80%가 올해 더 떴어요. 올해 더 떴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아셔야 되는데 올해는요 처음부터 예상했어요. 최초의 문이과 통합 수능을 시행했거든요. 거기에 수학이 문이과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문과생들이 수학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건 미리 예상이 됐고요. 그래서 문과생들 수능 최저 못 맞추는 비율 더 많이 뜰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올해 6월 평가원하고 9월 수능 평가원 시험을 보면 수학 1등급 받은 학생들의 95%가 자연계 출신이에요. 문과 출신 1등급 5%밖에 안 나와요. 아, 문과 박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수학만 그러냐? 아니에요. 예컨대 수학이 좀 제일 심한데 국어도요. 1등급 비율을 보면요. 1등급의 75%가 이과 출신이고 25%만 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문과가 등급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문이과 통합되면서. 그래서 올해는 문과생들 수능 최저 맞추기 힘들겠구나. 그럼 역으로 말하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수능 최저 못 맞추는 비율이 더 늘어날 테니까 합격 가능성은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어요. 문과생들은 수능 최저 맞추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으로 말하면 수능 최저 못 맞추는 비율이 올라갈 테니까 내가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 가능성은 올라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수능을 딱 봤더니 전 과목이 다 어려운 거예요. 1교시 국어 어려웠죠. 1등급 컷이 80점대 초반으로 떨어졌죠. 수학도 어려웠죠. 영어도 직접 연계 빼니까 확 어려워졌죠. 다 어려웠어요. 아수라장이 났어요. 제가 18년 동안 학생들 논술 가르치면서 올해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수능을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그냥 파이널 수업에 못 들어온 학생들의 비율이 올해가 역대급이었어요. 진짜 수능 끝나고 다음날 수업을 들어왔는데 파이널 수업은 미리 등록자들을 봤거든요. 가등록자들의 어떤 반은 10분의 1만 앉아있는 거. 다 못 맞춘 거죠, 다. 이게 제가 지금 평균이었어요. 50에서 80%가 일반적으로도 못 맞추는 비율이 나오는데 올해는 더 심하게 떴습니다. 두 번째, 논술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시험장 들어온 학생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아까 사례로 들었죠. 내일이 성균관대 시험인데 전날에 논술 파이널 수업 딱 한 번 하는 거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다음에 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못 붙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이에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인수분해는 할 줄 아는데 내일 미적분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모의고사 문제로 미적분을 냈더니 저한테 딱 질문을 저 인수분해는 할 줄 아는데 미적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전날에 저한테 물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논술 모집 정원이 굉장히 많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술 쓸 때 연습을 다 하고 와요. 근데 이게 모집 정원이 주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논술 쓰긴 써야 되는데 라고 해놓고 연습을 안 해요. 계속 뒤로 밀어요. 계속 뒤로 밀어가지고 시험 다가올 때 그때 처음 해요. 그러면 진짜 손을 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그 비율이 제가 10에서 30% 잡았잖아요. 실제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이 10에서 30%는 제가 학생들 가르쳤을 때 느꼈던 체감 비율이었어요. 고로 수능 최저도 못 맞추는 친구들도 꽤 많고 연습도 안 하고 들어오는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도 꽤 많죠. 그러면 자 6개월 이상 논술을 꾸준하게 훈련을 했고 그중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경우의 합격자 비율을 따지면요. 이것도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체감 비율이에요. 6개월 이상 논술을 꾸준히 했고 수능 최저를 충족한 경우에
수험생의 합격 비율은요, 10명 중에 대략 적게 뜨면 3명, 많이 뜨면 6명 정도가 붙어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전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경쟁률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내가 꾸준히 논술을 연습을 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내가 충족을 했으면 적어도 나는 10명 중에 적으면 3명, 많으면 6명 정도의 합격자가 나오는 전형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제 체감은 어떤 거냐면 요런 학생들 있잖아요. 요런 학생들인 경우에 그래도 평균 한 절반 가까이는 붙는 것 같아요. 절반 가까이는. 그 어떤 전형보다도 합리적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신 성적이 부족해서 상위권 학생부 전형을 지원하면 안 되는데도 막 거기다 지원을 해요. 떨어질 거 뻔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더 이상 노력으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지원해가지고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 거 보는 것보단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합리적 전형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조건은 2가지입니다. 꾸준하게 논술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대학의 수능 체제를 맞춰야 돼요. 안정적 수능 등급 기반하에 꾸준한 논술 연습이 있다면 그래서 논술은 합리적 전략입니다. 이건 로또가 아니에요. 명목상 경쟁률이 많게 200대 1, 평균 한 80대 1 뜬다고 그걸 어떻게 뚫어? 그건 비합리적이고 로또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게 이제 논술 담당 강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 치밀한 전략은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논술이요. 케바케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자,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따져야 돼요. 요 나눠드린 자료 12에서 13페이지에 모든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예, 그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원서 쓸 때도 그게 활용되기 때문에 12에서 13페이지 보시면 수능 최저 충족, 수능 최저들을 제가 쭉 정리해서 지금 실어놨어요. 보이시죠? 예, 거기 논술 시행하는 모든 대학을 다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신 성적 반영 비율도 고려하셔야 돼요. 몇몇 대학이 논술에서 내신을 반영 안 하는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내신을 반영해요.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내신 반영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대학은 내신을 반영을 하긴 하는데 실제적인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거의 내신 성적이 무력화되어 있는 대학이 있고요. 어떤 대학은요. 내신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좀 낮은 내신은 붙기가 힘들어요.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상담해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대학을 지원을 할 때. 이거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게 자료 15에서 16페이지에 나와요. 내가 그걸 정리해드린 거예요. 자료 15에서 16페이지 보면 내신 성적에 대한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없이 온라인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 자료 15페이지 중간에 서강대가 있거든요. 서강대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중간에 서강대가 있죠? 그렇죠? 서강대를 보시면 이제 내년 반영을 점수로화 시켰어요. 자, 합격자 1000점 만점에 서강대 논술을 1000점으로 뽑아요. 1000점으로 뽑는데 그 중에 800점이 논술 점수고요. 200점이 학생부 점수예요. 그 학생부 점수 200점 중에서도 100점은 비교과고요. 100점만 내신 성적이에요. 비교과는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비교과는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되고요. 예, 큰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교과 100점을 보면 1등급부터 8등급, 1등급과 8등급이 100점 중에서 몇 점 차가 나냐면 달랑 서강대 보면 달랑 몇 점 나와요? 3점 차이가 나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서강대는 논술을 1000점 만점으로 뽑는데
그 지원자 중에 내신 1등급이 있고 내신 8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의 점수 격차를요, 1000점 만점에서 3점밖에 안 둬요. 그럼 이거 내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000점 만점에 3점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강대는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신이 또 굉장히 크게 반영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내신이 크게 반영되는 대학들은 예를 들어서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뭐 경희대 이런 데 보면요, 점수가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쵸?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이 내신의 반영 비율 자체가 지금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담당 강사랑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만약에 상대적으로 내신이 좋으면요, 내신이 반영이 좀 많은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한 거고, 어떤 학생이 상대적으로 내신이 예컨대 6등급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대학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내신이 반영이 낮은 대학들 위주로 지원을 해줘야 돼. 그죠? 이런 것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더 디테일한 얘기는요, 이거 원래 개인별로 좀 상담해가지고 전략을 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은 이 수능 최저도 중요하지만 이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 대학별 반영 비율도 고려해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논술 문제 유형도 달라요. 다. 전부 달라요. 이게 논술 연습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학들마다 문제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공명하게 얘기해보면 상위권 학생들은요, 연세대학교 쓰잖아요? 그럼 성균관대 무조건 써요. 성균관대 쓰잖아요? 서강대 무조건 쓰거든요? 세 개가 다 달라요. 완전 유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연습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그죠? 문제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도 수학이 나오는 대학들이 있고요. 수학이 나오는 대학. 만약에 학생이 수학이 괜찮아, 저는 무조건 적극 지원시킵니다. 합격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니까. 영어 제시문을 내는 대학이 있어요. 2개 대학밖에 안 돼요. 한국외국어대학교랑 이화여자대학교 딱 2개만 영어제, 3개죠. 연세대학교까지 돼. 연세대학교가 3개가 내는데 영어 제시문 내는 대학이 있고요. 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논술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표를 해석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회문화를 선택한 친구들은 조금 더 그래도 편한데, 사회문화 이제 표 해석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걸 주관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런 거. 문학 지문을 굉장히 많이 내는 대학들이 있어요. 논술은 기본적으로 문학이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나 문학 지문을 쏟아내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학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도 어떤 대학은 굉장히 어렵게 내고 어떤 대학은 굉장히 쉽게 내고 막 이래요. 이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야 됩니다. 이건 학생마다 역시 케바케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을 다 고려해서 나중에 원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치밀한 전략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요거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강사가 학생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원 전략을 나중에 짜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 지원 시 반드시 협의해가지고 짜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막 지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오를 범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질문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순서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누가 논술 대비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래, 대비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얼마였느냐. 자, 마지막은요, 그래, 이제 대비를 해야죠.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논술을 결국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꼭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발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너무 당황해서 그래요. 너무 당황해서. 내일이 시험장인데 한 번도 안 써봤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논술,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수능이 방해돼요. 수능이. 지금 시작해야지, 미리 지금 이렇게 갈고 닦아놔야지 막판에 수능 다가올 때 논술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자꾸 논술 뒤로 밀어요. 근데 그때 수능도 다가오잖아요. 그 9월, 10월에 논술을 몰아치려고 합니다. 9월, 10월에. 아니 9월, 10월에 논술을 몰아치면 11월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럼 수능 다 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안 돼요.
많은 고3 학생들이 범하는 우예요. 재수생들은 절대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재수생들은 일단 1, 2월부터 무조건 논술을 끌고 가요. 쭉. 똑같이 끌고 가요. 똑같이. 수능 똑같이 끌고 가요. 그렇게 11월 말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고3 학생들은 그게 아니라 논술을 계속 뒤로 미루다가 9, 10월에 자꾸 몰아쳐서 논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기에는 논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몰아치면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죠. 수능 2달 전부터 소홀해져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점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수능 성적에서. 그런 전략을 피면 안 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마음이 편해지고요. 일찍 시작할수록 수능과 병행해가지고 혹은 학생부 전형과 병행해가지고 공부를 해나가기가 편해요. 그리고 실제 합격률도요. 이것도 제가 가르친 경험치예요. 통계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1월에 시작하는 수험생하고요. 논술을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하는 수험생 보면요. 동일 조건에서 합격률은 거의 4, 5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마음이 편한 1월에 안 시작하고 마음이 불편한 7, 8월에 하려고 그러고 9, 10월에 하려고 합니까? 그때 되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제발 이왕 논술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을 하게 돼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데요? 논술은 되게 쉬워요. 그냥 이게 원칙이에요. 논술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업시간 3시간 그 다음에 과제나 쓴 거 리라이팅 혹은 복습하는데 최 2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나는 5시간 정도 할애한다. 수업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거를 시험장 갈 때까지 끌고 나간다. 나는 일주일에 일주일 통 털어가지고 한 5시간 정도만 논술에 할애한다. 수업시간 포함해서요. 수능에 방해가 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일주일 통틀어서 5시간 정도를 투자하는 건 수능 공부나 학생부 전형을 대비하는 거에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이건 핑계입니다. 이걸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논술은 수능 공부와 더불어서 꾸준히 해야 되는 상수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논술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도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꾸준히 훈련을 해줘야 돼요. 쓰기 훈련도 해줘야 되고 사고하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벼락치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벼락치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탐 과목 벼락치기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쵸? 막 암기 과목 뭐 암기해야 될 거 막 외우고.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아예. 불가능해요. 꾸준한 문제풀이와 쓰기 훈련 그리고 교정만이 답입니다. 그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끌고 나가는 전략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술은 쉽습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훈련하면 돼요. 자, 요게 저희 학원의 1년치 커리큘럼인데요. 이 뒤에 나눠드린 자료 맨 뒤에 1년간 커리큘럼이 붙어 있어요. 자, 1단계가 3월까지 인문논술 유형을 정리해요. 이 기초과정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1단계가. 그 다음에 요 1단계 딱 끝나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수학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뭐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방정식 계산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적을 해야 되거나 확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인문논술 유형 정리다 과정이고요. 2단계가 4월부터 8월까지 빈출 주제 중심으로 대학별 기출 연습을 계속 시켜요. 그 다음에 9월 모평을 볼 거 아닙니까?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한 3주 정도 논술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다시 또 11월 말까지 논술하거든요. 그때 대학별로 파이널 연습을 합니다. 요게 요 단계로 보통 일반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요. 통합교과예요. 통합교과를 지향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모든 과목이 연결돼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국어와 사탐이에요. 이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 필수고요. 자, 수리논술을 보는 친구들이 있죠? 이 수리논술은요. 여름방학부터 연습하면 되고요. 연습 별거 아닙니다. 기출문제 하나씩만 풀어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그냥 그 전까지는 수학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리를 내는 대학에서만 이제 해당되니까 수리가 자신이 없으면
수리 내지 않는 대학 지원하면 되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 자신 있는 친구들은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을 쓰고요. 기본적으로는 국어와 사탐, 이거는 공통적으로 공부를 좀 잘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어랑 사탐은 논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중에 하나인데, 논술은 답이 있어요. 있는 게 맞아요. 출제를 할 때 출제자가 어떤 답이나 출제 의도를 고려해가지고 내거든요. 근데 풀 때는요, 지나치게 답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사고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출제자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출제자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글을 썼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 건 다 좋은 점도 줍니다. 그래서 답이 있는 형태가 맞긴 하지만 지나치게 답에만 얽매이지 마시고요. 자신의 사고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실제 학생들이 하기 힘들죠. 그죠? 학생들이 이게 이런 영역 때문에, 이런 어떤 특성 때문에 논술을 혼자 공부하는 게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뭐 객관식점 답이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공부가 힘들어요. 이 과목이. 그 다음에 첨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저희 강북청소홀에서는 첨삭 선생님들이 들어오세요. 이투수 첨삭 선생님 여기서는 3분 들어오실 겁니다. 3분 들어오실 건데 요 지금 3분의 양력은 거기다 써놨죠. 매주 글을 쓰고요. 설명을 듣고 첨삭을 받아요. 첨삭을 받을 때 요 선생님들이 이제 꼼꼼하게 첨삭을 해주시고요. 글 쓰는 중간중간 혹은 질당 클리닉 시간에 저한테 계속 필요하면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논술은 답이 있지만 답에만 얽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설명을 했는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그거 충분히 알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사고한 거는 괜찮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래야지 논술 실력이 쌓여요. 그래서 논술 실력이 쌓으려면 꼼꼼하게 꾸준하게 첨삭 받으면서 이 첨삭 받는 게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학생이 답을 썼는데 굉장히 서툴러서 잘 못 썼어요. 그럼 첨삭 받고요. 다시 쓰게 시킵니다. 이거 설명 들은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써와봐. 요 리라이팅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처음에 서툴 때는. 글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요. 그 다음에 사고의 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것들은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논술 실력이 늡니다. 이건 거의 모든 논술학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렇게 첨삭은 이렇게 진행되죠. 1대1 대면 첨삭으로 진행이 돼요. 옆에 앉혀놓고 그냥 15분 정도 이렇게 1대1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누가 이제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까? 케이스를 제가 이제 이거는 우스갯소리도 할 겸 두 케이스를 제가 가져왔어요. 하나는 실제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친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알릴 수는 없으니까. 얘가요, 이 친구가 케이스 1 이 친구가 내신이 6.1이었어요. 6.1. 2학년 겨울방학 때 학원에 처음 찾아왔어요. 논술 듣겠다고. 친구랑 같이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수능 평균이, 당시에 수능 평균 성적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5등급 떠요. 56562로 깔았더라고요. 5656으로. 내신도 너무 낮아. 수능 성적 너무 낮죠. 일단 최저가 있는 대학은 쓸 수가 없어요. 최저가 없는 대학들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그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또 상대적으로 내신 반영 비율이 되게 높아요. 얘가 합격하기 전에는 경기대는 6점대 내신 합격자가 없었어요. 경기대 논술 전형에 가장 낮은 내신으로 붙은 합격자는 보통 5.6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6점대 합격자가 얘가 거의 처음으로 뚫었어요. 근데 그럼 얘가 글을 굉장히 잘 썼느냐? 어땠냐면요. 제가 처음에 글을 보고요. 처음에 이 친구의 글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2-3번 보고 안 될 것 같다. 이건 불가능하다. 모든 문장이 비문이고요.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글을 썼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뭔가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한 3번 하고, 빵씨가, 야, 이거 시간 낭비 같아. 시간 낭비 같아.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이 시간에 너 수능 성적, 내신보다는 수능이 조금 더 나으니까, 여기 내신이 6등급이고, 수능 평균 5등급이잖아요. 수능 공부를 좀 더 하자. 그래서 정시로 대학 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빵식이가 친구랑 같이, 친구랑 내신도 거의 똑같고, 수능 평균 등급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친구 같아요. 둘이 절친이에요. 둘이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수능 공부한다고 학원 계속 다녔고 그게 2등급이라고. 근데 지금 3학년 올라와가지고 제가 자기가 수능 학원을 더 다닌다고 2등급이 뭐 급격하게 상승하겠냐고. 18년째 상승이 안 됐던 등급이 어떻게 상승이 되냐고. 자기가 안 되니까 수능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찾아온 거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글을 너무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정도로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눈을 앉혀놓고 막 그냥 풀라고 안 했어요. 무조건 설명해주고 설명 다 해주고요. 개요 한번 짜봐 해놓고 문제 분석해봐. 분석한 걸 토대로 설명 다 해주고요. 그리고 쓰게 시켰어요, 계속. 그러고 쓰는데도 문장이 다 비문이고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리라이팅 시켰어요. 제가 심하게 많이 시킬 때는 5번 정도 다시 써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굉장히 조금씩. 논술 딱 2개 썼거든요. 논술 2개 쓰고 나머지 4개를 지방대 교과를 썼어요. 지방대 교과. 이게 왜냐면 가능성이 없어서 논술은 딱 2개만 쓰고 나머지 다 지방대 교과 쓰자라고 했는데 논술이 하나 붙었죠. 그죠? 이 친구. 붙고 저도 붙을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시험장 들어가는 그때까지도 뛰어난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뚫었어요. 지금도 자주 연락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화 와서 자기가 후배들한테 논술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멘토링 해줄 수 있다고 자기 학원 찾아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 오지 마 이러면서. 이런 경우도 생겨요. 연습하면. 자, 요런 경우도 많은데, 이제 학생들 많은 경우예요. 내신 3점대 중반이었고요. 수능 평균이 2등급 정도 떴어요. 그래서 2등급 정도 떴는데, 이 재수생이에요. 앞에 얘는 고3 학생이었고요. 얘는 재수생이었는데, 현역 때 수능을 봤는데, 수능 평균 2등급 떴거잖아? 근데 실제 수능에서 그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졌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원래는 모의고사, 6, 9월 모의고사는 한 2등급 정도 떴었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재수를 시작을 했어요. 고3 때 논술을 안 했대요. 제가 내신 3점대 중반 갖고 왜 논술을 안 했냐? 그랬더니 전부 학종을 썼더라고요. 6학종을. 그 6학종 중에서 1단계라도 붙은 거 있냐? 하나도 없대요. 도대체 3점대 중반으로 일반고 학생인데 일반고 학생이 3점대 중반으로 너는 무슨 배짱으로 6학종을 썼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쓰라고 그랬대. 선생님이 이렇게 높게 쓰라고는 안 했을 텐데 그렇대. 선생님이 쓰라는 데는 훨씬 낮았대. 근데 자기가 쓸 수가 없었대. 왜냐하면 그때까만 해도 모의고사가 2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수능 평균 2등급 되면요 정시로 인서울 해요. 근데 내신 3점대 중반으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기 수능 성적보다 더 낮은 대학을 쓰라고 하니까 쓸 수가 없어서 다 높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너는 내 수능이 2등급 되는데 학종을 왜 쓰냐고. 3점대 중반 갖고. 이거 다 뭐 써야 돼요? 이거 다 논술 써야 돼요. 이거는. 수능이 2등급인데 수능으로는 인서울이 가능하고 내신 3점대 중반으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는 인서울이 불가능한데 여기 왜 씁니까? 이거는 수시는 전부 뭘 써야 돼? 논술 썼어야 되는데 고3 때 논술 안 했대요. 왜 안 했는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하는 분위기 아니었대. 그리고 재수 때 논술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2개 붙었어요. 연세대학교랑 이어야 돼, 2개. 얘가 붙고 얘랑 고등학교 절친이 있어요. 절친이었던 친구가 얘가 이제 재수해가지고 여기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연세대학교를 갔겠죠. 영문학과를 갔어요. 연세대 영문학과를 갔는데 절친이었던 친구가 공부를 훨씬 잘했어요. 내신도 훨씬 좋아서.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요. 성균관대를 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대학을 2년을 마치고
자기보다 훨씬 공부 못했던 절친이지만 얘가 연대를 가는 걸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균관대 2학년을 마치고 찾아왔어요. 1학년을 마치고 찾아왔구나. 1학년을 마치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얘 친구래요, 자기가. 내신 성적도 좋아요. 1점대 후반 정도가 나와서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성균관대를 학점으로 들어갔었대요. 잘했다고. 그랬더니 자기 재수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성균관대를 다니는데? 그랬더니 얘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억울하다고. 그치? 그러면서 저보고 연대 보내달래요. 그래서 내가 연대 보내는 거, 넌 성균관대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 성균관대보다 위에 있는 논술대학은 연세대학교밖에 없어요, 인문계에서는. 내가 볼 땐 네 연대 가는 것보다 그냥 수능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정시로 연고대 이상 가. 그게 제일 좋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술을 시작을 했어요. 논술 시작을 했거든요. 수능 공부도 하면서 오직 내보다 좀 더 높이 가야지 라는 일념하에 엄청 착한 애였어요. 성실하고. 논술 딱 2개만 썼어요. 성균관대를 다니고 있으니까 논술을 쓸 데가 없어요. 성균관대 다니고 있다가 재수로 반수인가요? 1학년 마치고 왔으니까 하러 왔으니까 쓸 때는 연세대학교밖에 없어요. 근데 연세대 하나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썼냐면 경희대 한의대를 썼어요. 경희대 한의대. 경희대 한의대는 제일 컷이 높죠. 문과 7명밖에 안 뽑아요. 가능성이 낮죠. 250대 1 정도 뜨고요. 7명 뽑는데 그걸 어떻게 뚫어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연세대는 떨어졌어요. 경희대 한의대가 예비 5번을 받은 거예요. 그 250대 1에서 6명인가 7명 뽑는데 예비 5번을 받았어요. 경희대 한의대가 빠질까요? 당연히 안 빠지겠죠. 근데 빠졌어요. 3명이 빠졌어요. 앞에서 3명이 퉁퉁퉁 빠져버리는 바람에 도대체 경희대 한의대랑 어디를 복수 합격했길래 경희대 한의대를 포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3명이 빠지는 바람에 예비번호 1번, 2번, 3번이 합격을 해버렸어요. 이제 예비 5번이잖아요. 3번에서 딱 끊어졌어요. 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 자기는 이거 억울해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거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또 할 수는 없지 않냐. 성균관대로 돌아가라. 가서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대학원을 더 높은 데로 가라.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먹히죠.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겠다.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겠다. 또 했어요. 그래서 겨이 그땐 연대도 안 썼어요. 자기 이제 연대 안 쓴대. 오지만 쓸 건데 오직 경희대 한의대 아니면 정시 2개만. 경희대 한의대 논술 듣지 말라고 그랬어. 걔는 이제 논술 한 지 꽤 됐으니까 듣지 말고 막판에 한 달 만에. 예.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는 진짜 운도 많이 작용해야 돼요. 너무 뽑는 정원이 적으니까. 뚜껑 열었더니 첫 해 재수할 때는 경희대 한의대 예비 5번을 받았잖아요. 한 번 더 했더니 예비도 못 받았어요. 경희대 한의대 날라갔어요. 그런데 수능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에서 2개 틀렸어요. 전체에서 2개. 전 과목에서. 막 기하급수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교차 지원해서 정시로 한의대를 갔어요. 아무튼 논술을 해보면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 이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상대적으로 박탈감 있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근데 논술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제가 자료 32페이지에요. 자료 32페이지에 주요 합격자 사례들을 써놨어요. 이 사례를 쓴 거는 왜 써놨냐면요.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판단할 때 어떤 내신 등급대에 어느 정도 수능 등급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논술로 갔는지를 그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거기다가 그런 상징적인 몇몇 학생들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 중에 다 적을 수는 없어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6개 친구, 이 6친구는요 올해 합격자예요. 지금 올해 논술 전형 합격자가 그저께까지 최종적으로 나왔거든요. 그저께까지. 그래서 제가 그저께까지 나온 것 중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좀 보여줄 만한 거 6친구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6친구 보시면 바로 얼마 전에 붙은 애들이죠. 얼마 전에. 자, 얘는 외고예요. 고등학교가 어딘지 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은요. 내신을 반영할 때 일반고나 자사고, 특목고를 차별하지 않아요.
동일 내신입니다. 동일 내신. 특목고나 자사고 프리미엄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똑같은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울에 뭐 외고를 나왔고요. 내신이 그래서 5등급 후반이에요. 5등급 후반이고요. 올해 수능 등급이 평균 한 2.5등급 나왔어요. 평균 2.5등급 뜨면요. 인서울 정시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시 컷이 국민에서 당국 라인 정도 떠요. 정시로 만약에 요 수능 성적 가지고 지원하면 요 정도 범위 안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합격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해마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요 정도가 지원하는데 적정 수준이다라고 보이는데 얘가 실제로 붙은 데는 중앙대 경영학과예요. 이 친구는 일반고예요. 내신은 4등급 후반이었고요. 수능은 평균 2등급. 얘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서 얘는 정시로 지원하면 숙명에서 당국 라임 정도 선에서 정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최대 이제 상향 지원하면 숙명 쓸 수 있고요. 밑으로 떨어지면 당국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데 연대 경제를 붙었어요. 아, 절에서 논술하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얘는 국제고, 요 가까워요. 얘 국제고 학생이. 얘 집이 여기 이 근처였는데 실제 학원은 저 강남까지 왔어요. 예. 왜 그렇게까지 멀리 다녔는지 참 이해를 못하는. 내신 역시 5등급 후반. 수능 평균 2등급. 똑같죠? 예, 서강대 경영. 아, 얘는 자사고긴 한데요. 서울에 있는 모 자사고인데요. 성적이 안 좋아요. 내신 6등급 초반이고요. 이 수능 등급 보세요. 수학 6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포자예요, 거의. 그쵸? 수학을 한 적이 없어요. 나머지 3, 4입니다. 아, 대학을 갈 수나 있을까? 어머님한테 제가 상담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이 고삼학생이었는데 처음부터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처음부터 재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정시 가능한 데가 지방 사립대 정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를 뚫었어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논술 한 기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늦게 시작했어요, 논술도. 이 앞쪽 친구들은 다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이 친구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정도 등급, 요 정도 내신 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결국 논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드렸던 자료에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을 거기다 실어놨죠. 그렇죠? 그거 참조해 보시면 아, 요 정도 느낌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요거는 이제 그 시간이 많으면 이제 학생들이 좀 많으면 제가 학생들한테 논술적으로 사고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려고 만든 자료인데 학부모님들은 뭐 이거 문제풀이니까 큰 의미가 없어서 이거 넘어갈게요. 기출문제 서울대 신축문제 면접 문제 갖고 이제 만든 거고요. 살짝 넘기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할 건데요. 결국에는 자, 요 답안들을 보시면 보세요. 논술 연습을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받게 돼요. 보면은 예시답안이라고 요즘 거의 모든 대학들이 논술에 예시답안을 내주거든요. 근데 이 예시답안이 어떤 답안은 굉장히 좋은데요. 어떤 답안은 정말 엉망진창인 답안도 있어요. 거의 보지 말라고 하는 답안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은 답이 있지만 답에 얽매여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할 때 예시답안뿐만 아니라 합격한 선배 답안 같은 것들을 많이 참조하는 게 좋아요. 그게 실제 논술을 올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조해가지고 자기 스타일의 답안을 쓰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안의 어떤 샘플을 하나 보여주려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29에서 31페이지에 합격한 선배들이 이제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낸 거, 정리해 놓은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공부하는 의욕이 고취가 되니까 그거 하나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합격한 두 친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한 건데요. 별거 아니고요. 자기들은 붙었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아가지고 뭐 합격 수기처럼 쓴 것 중에 읽어볼 만한 거. 얘는 답안에 대한 첨삭받고 선생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저희 문제점에 대해
논술에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첨삭과 질문의 중요성을 후배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논술에서는.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얘기한 거고, 얘는 논술을 붙긴 했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합격해버렸어요. 경제학과를. 예,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근데 얘 보시면 얘는 처음부터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려고 했던 친구인데 논술을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들었어요. 논술 몇 개 쓰지도 않으면서. 왜 들었냐면 서울대 구술시험 있잖아요. 면접 문제가 그 심층 면접 문제 있잖아요. 서울대 심층 면접, 연세대, 고려대 심층 면접 문제가 논술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논술 그 심층 면접도 대비할 겸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냥 논술 수업을 쭉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대는 구술 시험이지만 논술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파악해서 심층 면접도 대비할 겸 논술 수업을 1년 동안 열심히 들었어. 이제 후배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리고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어서 논술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많은 제시문과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독해력이나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도 갖추어지고 이런 게 갖추어져야지 문장 구사력이나 전개 능력도 의미가 생기니까 좀 일찍 시작해라. 이렇게 본인도 조금 일찍 시작했고 본인은 주 전략이 내신이 1점대였거든요. 1점대 내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 전략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논술을 딱 2개 썼어요. 4개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고. 그 전체에서 딱 2개 붙었는데 하나가 서울대가 붙어버렸고 하나가 논술로 성균관대가 붙은 거예요. 논술은 연세대랑 성균관대 딱 2개만 썼고요. 학생부로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쭉 4개를 썼어요. 웃기죠, 그렇죠? 학종에서 연세대학교 떨어졌는데 서울대 붙은 거예요. 2개 이렇게 붙었는데 얘는 면접이 더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논술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자, 마무리를 조금 드리면요. 오늘 가셔서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능 최상위권 아니면 수시해야 됩니다. 수시를 할 때 학생부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내신 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정도를 갈 수 있으면 학생부 전형이 중심이에요. 6학종이나 6교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결국 논술하게 돼요. 학생부 전형과 논술을 썼거나 아니면 학생부 전형 다 버리고 논술만 쓰거나 이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드렸던 게 아까 일반고 기준으로 학생부 전형 인서울 지원 컷이 2.5 내신이라고 했어요. 요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빨리 꾸준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 말고. 올해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쓰면서 논술을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장 전날에만 슬쩍 보고 들어가는 걸 많이 봐서 거의 합격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이과 통합 수능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전히 수학에서 문과 학생들이 등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인즉슨 최저 기준만 충족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올해만큼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논술 결정했다면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춰야 돼요. 맞춰야지만 가능성 확 올라가니까. 그거 고려해서 논술 전형의 준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